어느 날 한 어머니가 눈물 맺힌 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냥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그 어머니는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자신이 절반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고 딸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요청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축의금 받는 건데 절반은 내가 써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축의금은 이제 신랑 신부가 쓰는 거야. 이제 결혼식도 다 우리 돈으로 하는데 그걸 왜 엄마가 쓰려고 해? 그날 이후 딸의 연락은 뜸해졌고 어머니는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잘 키운 자식 하나로 오히려 노년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혼수도, 예식장도, 사진이며 패백이며 대부분 자녀 부부가 준비합니다. 물가가 올랐고 식대며 부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혼 한 번 치르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옛날처럼 생각합니다. 축의금은 원래 부모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예의고 도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니까. 하지만 그 방식이 이젠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심지어는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지는 그리 오래 기억되지 않지만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 이 시대 부모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요구가 많을수록 사랑은 줄어든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책임지는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피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식대를 부담하고 자녀는 예식만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축의금을 부모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결혼식 비용을 자녀 부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끼고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혼주 복장부터 양가 부모 식사비까지 신랑 신부가 다 준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의금은 내 거야. 친척들은 나 때문에 온 거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자존심을 세우는 한마디일 수는 있어도 자식의 미래를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마지막에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축의금을 내가 꼭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챙겨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그게 정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애한테는 짐이었나 봐요. 그 어머니의 눈동자엔 후회와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도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중용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부라. 진정한 부모는 자녀와 다름을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자식의 방식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식에 오지 않는 친척까지 챙기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외삼촌은 바빠서 못 오신대. 그래도 식사 자리는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니? 네 고모는 몸이 안 좋으시대. 패백은 못 받으셔도 예물 정도는 보여드려야 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뒤척입니다. 요즘 결혼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홀 예약부터 식대 정산, 하객 수, 예물 예단 촬영까지 모든 게 돈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는 친척을 위해 자녀가 따로 식대를 준비하고 예단 예물을 챙긴다? 그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일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신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내 언니는 아마 못 올라오실 거야.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애썼는데 예단은 꼭 보내야 해. 정성이니까. 딸은 고민 끝에 5만 원짜리 수건 세트를 포장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외숙모는 전화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예단이야? 하루 종일 기다렸더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딸은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자 울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식은 부모의 인간관계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한 사람의 독립을 위한 시작입니다. 인간관계의 정리와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나는 체면을 챙기고 싶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지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결혼식에 오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건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은 주는 사람이 정성껏 줄 때 의미가 있고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강요된 정은 거절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됩니다.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감사의 인사나 진심 어린 격려이지 체면을 위한 포장이나 기억 속에 있는 관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시대가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모든 친척을 챙기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며 예식 하나로 명예를 세우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속과 존중이라는 두 단어가 결혼 준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자식의 미안함도 부모의 섭섭함도 아닌 조용한 거리감뿐입니다. 이쯤에서 법정 스님의 말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멀어지는 순간은 이해받고 싶은 말이 강요로 바뀔 때다. 자녀의 결혼, 그건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 앞에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식 날짜나 장소를 부모가 정하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좋은 날 받아서 해야지. 사람이 복 받는 건 다 날짜 탓이야. 내 작은 고모가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서울 시내는 복잡해서 안 돼. 우리 동네 예식장으로 해. 이 말들이 어찌 보면 자식 걱정에 우러나온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독립을 막는 무의식적인 통제일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결혼 날짜와 장소를 두고 친정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딸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야외 가든 웨딩을 계획했고 계절이 좋고 날씨가 따뜻한 5월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음력으로 손 없는 날을 고집하며 5월이 아닌 3월 중순에 서울 시내의 전통 예식장에서 치르길 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면서 언제 한번 내 뜻대로 한 적 있니? 딱 하루만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니? 딸은 결국 야외 예식을 포기했고 예정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비가 쏟아졌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꺼봐. 이날이니까 비라도 덜 맞고 좋은 날이었다니까.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자식은 두 걸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주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날짜와 장소는 상징적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가치관이 담긴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부모의 조언이 아닌 명령처럼 전달할 때 자녀는 수능보다는 반발을 배우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직장 일정, 하객 인원 조율, 웨딩 플래너와의 일정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함부로 날짜를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가장한 통제는 결국 감정의 꼴을 만들 뿐입니다. 고사성어 중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위지천, 비로소 자기 길을 걷는 하늘 아래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하늘을 바라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하늘을 응원해주는 마음이지 하늘을 대신 정해주려는 간섭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정한 날짜가
내가 선호하는 장소가 자녀의 선택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다름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은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났지만 제가 원하는 날,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무겁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챙긴 손 없는 날보다 딸이 잃어버린 하루의 의미였습니다. 넷째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식에서 부모의 체면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찾다 보면 신랑 신부보다도 더 긴장한 사람은 양가 부모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인들을 줄줄이 초대해놓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하객들 앞에서 자식의 외모나 조건을 늘어놓는 부모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딸 서울대 나왔어요. 남편도 공무원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괜찮은 사위감이지요. 우리 아들 외국계 회사 다녀요. 사돈댁은 고등학교 교감이에요.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신랑 신부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결혼식이 누군가의 인생을 시작하는 자리가 아닌 누군가의 자랑을 늘어놓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한 신부가 결혼식을 마친 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하객들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던 얘기부터 유학 갔다가 어떤 인턴을 했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소박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신부의 눈에는 슬픔과 무력감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성취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결혼은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건 자녀가 쌓아온 삶의 여정에 가면을 씌우는 일입니다. 자랑은 기쁨일 수 있지만 타인의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게다가 하객들 역시 그 자랑이 진짜인지 정중한 시선으로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인데 왜 자기 자랑만 하시지? 과시가 들어선 자리에 진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결혼식은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식이 준비한 작은 꽃장식 하나에도 그들의 감정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자랑거리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날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남을 이기려 하는 자는 끝내 패배한다. 결혼식장에서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결국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난 뒤 혼주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하객들은 금세 빠져나갔고 어머니는 멍하니 빈 예식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 차네. 뭐가 부족한 걸까? 그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진짜 빛나는 것은 자식의 진심과 그 진심을 믿어주는 부모의 눈빛입니다. 그날 혼주석에 앉은 부모의 표정이 덜 긴장되어 있었더라면, 덜 자랑하려 했더라면 신랑 신부는 더 많은 축복 속에서 웃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섯째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 이후에도 모든 걸 부모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많은 부모들은 안도와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살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개입이 시작됩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니? 그 동네는 교통이 불편하잖아. 살림은 이렇게 해야지. 냉장고엔 김치가 항상 있어야 해. 시댁에는 이만큼 했는데 우리 집에도 그만큼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요. 결혼은 더 이상 둘만의 삶이 아닌 4사람, 6사람, 10사람의 간섭 속으로 흘러갑니다. 자녀는 말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서운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밀어내는 것 같지? 그럴 때 부모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 도와주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길 바란 건 아닐까?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차렸고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하며 자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고 없이 부부의 집을 방문했고 냉장고를 열어 음식이 없다는 핀잔을 주고 침대 시트를 들쳐 정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이 유지되겠니?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모 밑에 입양된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했을 뿐인데 내 사랑이 그 애한테는 족쇄였던 거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결혼 이후 자녀는 한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그 곁에서 조용한 바람처럼 필요할 때만 불어주는 존재면 족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퇴계 이황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삶에 너무 많은 내 그림자를 두지 말라.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부모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피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게 되고 고민을 나누게 되고 다시 부모를 자신의 중심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축의금을 요구하는 것. 둘째, 오지 않는 친척까지 챙기게 하는 것. 셋째, 결혼 날짜나 장소를 대신 정하려는 것. 넷째, 결혼식에서 부모 체면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 다섯째, 결혼 이후에도 모든 걸 부모 뜻대로 하려는 마음. 이 5가지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내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제는 그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때로는 간섭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은 내 자녀가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해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그 해가 뜨기 위해선 우리는 그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축의금도 안 물었고 하객도 몇 명 데려가지 않았고 심지어 예복도 딸이 골라준 대로 입었죠. 그랬더니 딸이 지금도 제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서 줘요. 아빠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반전입니까? 결국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얼마나 존중받았느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결혼은 그런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도 물건도 축의금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과 응원입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나는 항상 네 편이니까.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마지막 숙제는 자녀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법을 기꺼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물러섬이 도망도 거절도 아닌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모로서의 완성을 맞이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화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더 성숙하게 쓸 수 있다면 자녀의 결혼식은 누구보다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식 축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둘째, 오지 않는 친척까지 챙기라고 압박하는 것. 셋째, 결혼 날짜나 장소를 부모 뜻대로 정하려는 것. 넷째, 결혼식에서 자녀보다 부모 체면을 앞세우는 것. 다섯째, 결혼 이후에도 모든 것을 부모 방식대로 이끌려는 마음. 이 5가지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단지 불편한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독립과 존엄을 흔드는 감정적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의 결혼은 단순한 행사나 의례가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선언입니다. 그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섭도, 지시도, 체면 챙기기도 아닙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믿어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어떤 휘황찬란한 장식보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신랑 신부가 웃고 있고 그 부모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덜 말하고, 조금만 덜 기대하고, 조금만 더 믿어주면 자녀는 알아차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믿음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길 위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한 구절을 전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신의 자녀도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만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부디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그늘이 아니라 햇살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공감과 경험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독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